오늘 사연은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시골로 내려간 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연 씨 집으로 고기를 배달해준 정육점 사장님이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사장님이 배달해준 건 고기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편과의 이혼.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가 마침내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 예고된 끝이었다. 우리 부부에게 대화라는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소멸해버린 화석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우리 사이에 투명하지만 뚫을 수 없는 유리벽이 서 있었다. 아침의 인사도, 저녁의 안부도,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풍경들이었다. 새벽 5시, 욕실에서 들려오는 면도기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밤 11시,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렸다. 그 사이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주고 집안을 정리해주는 월급 받지 않는 가정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니, 가정부라면 적어도 격려의 말은 듣지 않았을까? 우리 사이에는 그런 예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침대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고 서로에 대한 애착보다는 관성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각자 다른 행성에서 살고 있었다.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완전히 다른 우주에서. 그런데도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그토록 어려웠다. 체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변화에 대한 원시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혹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돌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환상이 있었던 걸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간이 꿀처럼 끈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드라마, 뉴스, 예능, 다큐멘터리.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리모컨만 계속 누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일까? 차가운 손이 내 심장을 꽉 쥐는 듯했다.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며 온몸이 서늘해졌다. 내 미래가 3D 홀로그램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60세, 70세, 80세가 되어서도 똑같은 거실에서, 똑같은 소파에서, 똑같은 침묵 속에서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시간만 죽이며 살고 있을 내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내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 나이는 50이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인생에 바빴다.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서 나름의 행복을 꾸려가고 있고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오는 안부 전화마저도 점점 의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뻔한 대화들. 그들에게도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라는 역할도, 아내라는 역할도. 더 이상 내가 그 집안에 있어야 할 명분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숨 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슬프다기보다는 허무했고, 분하다기보다는 공허했다.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늙어 죽는 건가? 이게 정말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아니, 용기라기보다는 절망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먼저 이혼을 말했을 때 남편은 리모컨 누르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동의했다.
마치 언젠가는 누군가 말해야 할 대사를 드디어 들었다는 듯이 오히려 그 얼굴에는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그것이 서로에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상하게 후련했다. 아,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둘 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구나.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 깨달음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졌다. 그래서 결정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기로. 재산 분할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서로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으니까. 25년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나누는 일이었는데 웃기게도 감정적으로 얽힌 것보다는 그냥 사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더 많았다. 나는 작은 몫만 가지고 나왔다. 새로 시작하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돈보다는 빨리 새로운 환경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 집에, 그 동네에, 그 모든 기억들 속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고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았으니까. 결혼 생활 내내 서울 강남의 35평 아파트에서 살았다. 복도식 아파트 단지에서 똑같이 생긴 건물들 사이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충남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다. 정말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니고 택시를 부르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곳,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다 알고 누가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까지 알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새벽 5시에 밭으로 나가셔서 해질녘에 돌아오시고 저녁에는 마을회관 앞평상에서 장기를 두시거나 세상 이야기를 나누시고 평화롭고 소박한 곳이었다. 왜 하필 이곳을 선택했을까?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에 마음을 빼앗겼다. 낡은 벽돌담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 그 마당 한쪽에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몇 송이,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낡은 양옥집의 모습. 사진만 봤는데도 마음이 편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헤매던 길을 걷다가 드디어 집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산 집은 1970년대쯤에 지어진 것 같은 단층 양옥이었다. 붉은 벽돌로 쌓은 담장에 초록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철대문이 있고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나타났다. 마당 한쪽에는 우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집 뒤쪽으로는 대나무 숲이 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주었다. 집 자체는 집이라기에는 좀 허술하고 그렇다고 촌스럽다기에는 나름의 고전적인 멋이 있었다. 거실과 방 2개, 작은 부엌과 화장실.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였다. 무엇보다 고요했다. 서울의 그 끝없는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처음 이 집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기분이었다. 혼자 중얼거리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인지 기대감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이사 온 첫날 밤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서 마당에 나가 앉았다. 서울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귀에 스며들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가끔씩 지나가는 트랙터의 엔진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들 사이사이의 고요함.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내가 진짜 혼자가 되었구나.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 그 정적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어딘가에서 소음이 들렸다.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 위층에서 걸어 다니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소리. 그런 것들이 늘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는데 여기는 새벽 3시에 깨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가끔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나 마당에 고양이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만. 도시의 소음에 길들여진 귀에는 그 적막이 때로는 무서울 정도였다. 그런 침묵 속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내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심장 뛰는 소리까지. 그럴 때면 정말 혼자라는 현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울면서도 시원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살 때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었으니까. 아이들 눈치, 남편 눈치, 이웃들 시선. 항상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보지 않으니까 마음껏 울 수 있었다. 마치 2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고요함이 점점 편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살다가 드디어 조용한 숲속으로 온 것 같은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다. 정적이 나를 감싸 안는 느낌이랄까? 마치 어머니의 자궁속 같은 그런 포근함이었다. 그리고 뭔가 내 자신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서울에서는 늘 바빴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집안일하고 장 보러 가고 아이들 전화 받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꿀처럼 천천히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깨끗하면서도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냄새가 났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아침밥을 짓는 고소한 냄새까지. 그런 냄새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코끝을 간지럽히면 이상하게 평온한 기분이 들었다. 마당에 놓인 작은 평상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다. 구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 새들이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이런 것을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봤었을까? 서울에서는 하늘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그렇게 나는 천천히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갔다. 아침에는 마당을 정리하고 꽃들에게 물을 주고,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고, 점심 후에는 짧은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서 마당에서 먹고, 그런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가끔은 예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신혼 시절의 달콤했던 기억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경험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뭔가 공허하면서도 동시에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다. 마치 뭔가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감정이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곧 펼쳐질 것이라는 예감 같은 것. 그런 생각을 자주 했다. 쉰의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작은 텃밭을 가꿔볼까? 아니면 뜨개질이나 자수 같은 취미를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요리책을 사서 새로운 음식들을 만들어 볼까? 그런 소소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사실 그때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다. 쉰에 이혼한 여자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평온함이고, 이제는 더 이상 뜨거운 감정이나 설레는 만남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자고. 그렇게 마음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다. 조용히, 소박하게,
누구에게도 패기치지 않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앞에 놓인 전부라고 체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놓인 평상에 누워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은하수도 희미하게 보였다.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 정말 이게 끝일까? 이렇게 조용히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는 게 맞는 걸까? 별들처럼. 나도 아직 빛날 수 있는 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다.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가, 아니, 변화라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치 조용한 호수에 큰 돌멩이가 떨어져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갈 파문처럼. 내 평온했던 일상에도 곧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운명이 나의 문을 두드렸다. 7월 중순에 무더위가 온 세상을 찜통으로 만들어버린 날이었다. 새벽부터 달아오른 대기는 오후가 되자 숨 쉬기조차 버거울 정도였고, 에어컨 없는 이 낡은 집에서는 선풍기마저 미지근한 바람만을 토해내고 있었다. 마당의 코스모스들도 견디다 못해 잎새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평소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던 대나무 숲조차 뜨겁게 달궈진 공기만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거실에서 얇은 면 원피스 차림으로 뜨개질에 몰두하고 있던 나는 이마와 목덜미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면서도 바늘을 놓을 수 없었다. 뜨개질에 단조로운 리듬이 주는 위안은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기 때문이다. 한 올 한 올 실을 엮어가며 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내듯 내 마음속 응어리들도 서서히 해소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오후 2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그 소리는 급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은 적당한 절제감이 묻어나는 노크였다. 이 외딴 마을에서는 택배나 배달업체가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고 우체부조차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들르는 조용한 곳인데 누가 찾아온 걸까? 혹시 동네 어르신이 무언가 부탁하러 오신 건가? 아니면 어디선가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잠옷 같은 차림으로는 문을 열 수 없어서 얼른 면 가운을 걸치고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대충 정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대충 나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신경 쓰이는 걸까? 얼굴이 너무 번들거리지는 않나, 머리가 너무 엉성해 보이지는 않나 하는 걱정들이 불현듯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실루엣을 확인했다. 남성이었다. 키가 상당히 크고 어깨가 넓어 보였지만 위압적이거나 위협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지는 체격이었다.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고기 배달이라고 알려주었다. 낮고 깊으면서도 차분한 음성이었는데 급하지도 않고 무성의하지도 않은 어딘가 깊은 안정감을 주는 톤이었다. 마치 오래된 현악기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저음처럼 귀에 감기는 목소리였다. 그 음성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아, 고기 배달. 그제야 며칠 전 받았던 전화가 기억났다. 동네 정육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배달 서비스.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고기를 집까지 가져다 준다고 했었다. 그때 한 번 시켜보겠다고 대답했었는데 벌써 그 날이 된 것이었다.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나는 잠깐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배달이 오는 것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문을 열자 큼직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양손으로 받쳐든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첫인상은 강렬하다기보다는 묵직하고 안정적이었다.
키 175cm 정도의 균형 잡힌 체격에 검게 그을린 팔뚝에는 오랜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드러나 있었다. 흰색 배달복이 땀에 살짝 젖어 몸에 밀착되어 있었고 이마와 관자놀이에도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들이 보였다. 그런데 그 땀에 젖은 모습이 지저분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눈이었다. 무심해 보이면서도 따뜻한 눈매였는데 그 시선에서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추운 겨울날 난로가에 앉았을 때 느끼는 그런 포근함 같은 것이었다.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있는 앞머리마저도 왠지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놀라웠다.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 본 남자를 보고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가슴 어디선가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마치 겨울 내내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봄기온을 느끼고 싹을 틔우려 하는 것처럼.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내 이름을 확인하고 주문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모든 과정이 능숙하고 자연스러웠다. 오랫동안 이 일에 종사해온 사람의 노련함이 느껴졌다. 그런데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 진정성이라고 해야 할까? 형식적이지 않은 진심 어린 태도 같은 것이 느껴졌다.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내가 받으려 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안까지 들어다 놓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현관에서 신발을 단정하게 벗고 양말 신은 발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오랜 지인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예의 바르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모든 행동에서 품위와 배려심이 느껴졌다. 집안을 둘러보며 그가 중얼거린 감탄사는 사교적이지도 건성이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정말로 이 공간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 같았고 그런 진솔함이 마음에 와 닿았다. 부엌까지 따라온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차근차근 고기를 분류해가며 정리해 주었다. 그의 손놀림은 정말 능숙했다. 고기의 종류와 보관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의 솜씨였다.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모습에서는 세심함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그가 일하는 동안 내가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바로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혀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전혀 거북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오래된 부부가 함께 주방 일을 하듯 자연스러운 조화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런 일상을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고기 정리를 마친 그가 명함을 건네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을 때 명함을 받아드는 순간 우리 손끝이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서 나는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의 손은 예상보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의 손이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다. 거친 나무 껍질 같으면서도 그 안에 따뜻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듯한.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이 남자가 나를 단순한 고객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관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외로운 듯한 그늘도 느껴졌다. 혹시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무언의 공감 같은 것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명함에는 김민수라는 이름이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이는 40 중후반 정도로 보였다. 나보다는 어리지만 그렇다고 아주 젊지도 않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알만한 성숙한 나이였다.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오히려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 할 때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차 한 잔을 권했다. 이렇게 더운데 그냥 가면 안 된다는 마음에서였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나 자신도 놀랐다. 이런 제안을 할 줄 몰랐으니까.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시간이 괜찮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그런 배려심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간단히 보리차를 우려내어 거실 테이블에 준비하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가 소파에 앉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이 집 사람인 것처럼.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동네의 평온함, 서울과의 차이점, 요즘 날씨. 하지만 그런 평범한 대화가 왜 그렇게 즐거웠을까? 그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낮고 안정적인 톤의 웃을 때면 살짝 허스키해지는 음성이 귀에 감겼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마저도 정겨워 보였다. 그와의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은 그도 나처럼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일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외로움을 덜 탄다고 했지만 그런 말을 할 때의 표정에는 어딘지 쓸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나 역시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다고 털어놓았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고 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길게 느껴진다고. 그 순간 나는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외로움을 알고 있구나. 같은 마음의 공허함을 겪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다른 집에도 배달을 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음 주에 또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업무적 인사를 넘어서는 뭔가가 담겨 있었다. 개인적인 약속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 집안에 있었던 그의 존재감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가 앉았던 소파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그가 마셨던 찻잔에는 그의 입술이 닿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하게 그의 향기가 머물고 있었다.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남자다운 그 향기가 이상한 일이었다. 단순히 고기를 배달하러 온 사람과 차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걸까?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진 것 같았고 동시에 묘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가서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소파 쿠션이 살짝 눌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가 사용한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찻잔을 바로 치우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그 자리를.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가 냉장고 문을 열고 고기를 정리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 능숙한 손놀림,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그 시선에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 한 명의 여자로서 나를 보는 시선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나를 그렇게 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마지막 몇 년간은. 나는 그에게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정도의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남자, 김민수는 달랐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표정을 유심히 보고 내가 외롭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마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눈빛도 예전과 달랐고 입가에는 자꾸만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땀에 젖은 이마, 따뜻한 웃음소리, 그리고 내 손을 스쳤을 때의 그 온기. 그 짧은 접촉에서 느꼈던 전기 같은 감각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었을까? 20대? 결혼하기 전? 아니면 이번이 처음일지도 모른다. 더 차분하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감정이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정한 설렘이랄까?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흘러가는 하루였을 텐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그를 만난 다음 날이라서 그런 걸까? 마당에 나가 꽃들에게 물을 주면서도 문득문득 그가 떠올랐다. 그가 내 집을 둘러보며 아름답다고 했던 말,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이유를 묻던 관심 어린 표정, 그리고 자신도 외롭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우리 둘 다 혼자였구나.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묘한 위안이 되었다. 내가 느끼는 이 공허함을 그도 알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덜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금요일이 되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들이 다르게 들렸다. 멀리서 트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그일까? 하면서 창가로 가서 확인해 보곤 했다. 물론 아니었지만. 그런 내 자신이 우스우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토요일 오후, 나는 우연히 동네 정육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혹시 그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슬쩍 들여다봤지만 다른 사람만 보였다. 괜한 실망감이 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내가 정말로 그를 다시 보고 싶어 하고 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어서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혹시 내가 너무 외로워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단순히 친절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달랐다. 그 따뜻함, 그 진심. 그런 건 착각할 수 없는 거였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정육점 앞을 지났다. 이번에는 일부러였다. 하지만 역시 문이 닫혀 있었다. 일요일이니까 당연하지.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 저녁 혼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를 생각했다. 그가 정성껏 골라준 고기라고 생각하니 더 맛있게 느껴졌다. 아니, 정말로 맛있었다. 그냥 고기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고기였으니까. 혼자 먹으면서도 괜히 그가 옆에서 함께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다. 함께 고기를 구우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 상상 속에서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일요일 밤이 되자 묘한 기대감이 생겼다. 내일이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 지나면 수요일이 온다. 그가 다시 올 수요일이. 물론 고기를 주문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이상했지만 동시에 이런 설렘이 나쁘지 않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게 없는 삶을 살았던 걸까? 이제야 다시 내일이 기대되는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달력을 보면서 수요일에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그려놨다.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그제야 깨달았다. 아, 내가 정말로 그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하루 종일 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손길. 집안일을 하면서도, 뜨개질을 하면서도 자꾸 그가 떠올랐다. 저녁에는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도 했다. 그냥 안부라도 물어볼까? 하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 명함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연인의 편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화요일이 되자 마음이 더 설레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그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론 주문을 넣지 않았으니까 올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옷장을 정리하면서도 집안을 청소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일 그가 온다면 어떤 옷을 입을까? 차는 뭘로 준비할까? 그런 소소한 고민들이 즐거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만인지. 화요일 저녁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유심히 봤다.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다. 며칠 전보다 더 생기가 넘쳤고 눈빛도 반짝반짝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 같았다.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이럴 줄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게 신기했고 감사했다. 나도 아직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하면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내일 혹시 그가 온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그냥 업무적인 관계로만 두지 말고 한 사람으로서 그를 더 알아보자.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정육점에 전화해서 고기를 주문해 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하지만 너무 뻔한 것 같아서 망설여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 뭔가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이 깼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났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 정말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라 입으면서 거울을 봤다. 분명 달라진 게 있었다. 며칠 전보다 더 생기가 넘쳤고 뭔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집안 정리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했다. 혹시 그가 온다면? 하는 마음에서 거실 쿠션을 다시 정리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화분들을 더 예쁜 자리로 옮겨보기도 했다. 오후가 되면서부터는 귀가 더 예민해졌다. 밖에서 차 소리만 들려도 창가로 달려가서 확인했다. 하지만 그의 트럭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주문하지 않았으니까 올 리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바람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가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쉬웠다. 내일은 정말로 고기를 주문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제 확실해졌다는 것을. 그는 단순히 고기를 배달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게는. 그는 내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설렘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깨워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정말로. 그 후로 수요일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내 적막한 삶의 온기가 배달되는 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일주일 내내 흑백 사진 속에서 살다가 단 하루만큼은 컬러 세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마치 수요일을 위해 준비하는 긴 전주곡 같은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수요일은 달랐다. 수요일은 내게 진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그날만큼은 내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달력에서 수요일만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다른 요일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날들이었는데 수요일만은 마치 별표라도 쳐놓은 것처럼 또렷하게 보였다. 때로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기도 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처럼. 화요일 밤이 되면 벌써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그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잠들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생각해보기도 하고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20살 처녀 같은 마음이었다. 이 나이에 이럴 줄이야. 그런 내 모습이 때로는 우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아직도 이런 감정이 내 안에 남아 있었구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평소보다 일찍 깨고 자연스럽게 욕실로 향해서 거울을 바라보게 되고 머리카락 끝을 다듬고 연한 립스틱을 발라보고 마치 내 몸이 그날의 특별함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샤워할 때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했다. 바디워시 향도 더 좋은 것으로 쓰고 로션도 꼼꼼히 발랐다. 왜 그랬을까? 그가 내 향기를 맡을 일은 없는데도. 하지만 그런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서 나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옷장 앞에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뭘 입을까? 너무 꾸민 것 같아 보이면 이상할 테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으면 뭔가 아쉬울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결국 적당히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옷을 골라 입곤 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그런 옷들을. 거울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면서 괜찮나 하고 확인하곤 했다. 뒤에서 본 모습은 어떨까? 앉았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들까지. 향수도 아주 살짝만 뿌렸다. 너무 진하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냥 은은하게만. 손목에 한 방울, 목 뒤쪽에 살짝.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다. 집안 정리도 더 신경 쓰게 되었다. 혹시 그가 부엌까지 들어올 테니까 깔끔하게 치워두고 쓸데없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고 거실 테이블 위에 꽃 한 송이라도 꽂아두고 화분에 물도 주고 바닥도 다시 한번 닦고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웃기다는 생각도 들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설레고 있다니. 그런데 동시에 이런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감사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내가 그를 어떻게 의식하게 되었느냐는 거였다. 그 앞에서 다시 여자가 되고 싶어진다는 거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오후가 되면 현관 쪽을 자꾸 의식하게 되었다. 멀리서 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그일까? 하면서 창가로 가서 확인해 보곤 했다. 뜨개질을 하다가도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였다. 트럭 소리인지 그냥 승용차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졌다. 아닌 차가 지나가면 실망했다. 아직 안 왔구나 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아직 시간이 남았네 하고 안도하기도 하고
그런 내 자신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즐거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흰 트럭이 나타나면 내 심장은 매번 작은 탄성을 지르듯 쿵 하고 울렸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편지가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머리카락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그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너무 급하게 나가면 티 날까 봐. 그 목소리도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다. 낮고 안정적이면서도 따뜻한,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곤 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너무 기대하는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문을 열면 역시나 땀에 젖은 그의 이마, 팔뚝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나와 마주 보자마자 살짝 미소를 짓는 그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미소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정중한 배달원의 미소였는데 이제는 뭔가 더 개인적인 미소 같았다.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정중한 배달원이었는데 점점 더 개인적인 느낌이 강해졌다. 내 이름을 부를 때의 그 톤도 점점 더 친근해졌다.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뭔가 더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같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나도 모르게 그의 안부를 묻게 됐다. 단순한 업무적 관계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 얼굴이 빨개졌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오늘은 등심을 조금 두껍게 썰었다고. 지방이 잘 어우러져서 혼자 드시기 딱 좋을 거라고. 그때 나는 어쩐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혼자 드시기 딱 좋을 거라는 그 한마디가 위로 같기도 하고 정확히 내 현실을 찌르는 비수 같기도 했으니까. 혼자. 그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외로움, 쓸쓸함, 그리고 아쉬움. 내가 되물었을 때 요즘은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냐고. 그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긴 하지만 혼자 드시는 게 익숙해진다 해도 누가 챙겨주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 말. 챙겨준다는 그 단어 하나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지.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것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남편은 늘 말했었다.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런 거 몰라. 대충 해. 그냥 먹지 뭐. 그 모든 말들 속에서 나는 점점 여자가 아니라 살림하는 기계가 되어갔다. 감정이라는 건 점차 접혀진 채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 앞에서 나는 다시 감정이 생겼다. 그건 무서운 일인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감각의 소용돌이였다. 내가 물었을 때 민수 씨는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시냐고. 그가 잠시 멈췄다. 뭔가 쓸쓸한 표정이 스쳤다. 없다고, 자신도 혼자라고. 그 말에 묘한 동질감이 들었다. 우리 둘 다 혼자였구나. 그리고 왜인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그러면 외롭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가끔은 그렇다고, 특히 저녁 시간에 그렇다고. 나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한다는 느낌이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그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왔다. 그를 좀 더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가끔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정말 기뻤다. 거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이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이 집의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다. 마치 겨울 내내 텅 비어있던 새둥지에 봄이 와서 새들이 다시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가 나가려 할 때마다 나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다. 벌써?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나?
하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아쉬움이었다. 조심히 가라고 했더니 다음 주에 또 보겠다고. 그 또 뵐게라는 말 매번 들어도 설렜다. 마치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문을 닫고 나면 갑자기 집이 다시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방금 전까지는 이 공간에 다른 사람의 온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나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다. 그래서 그가 떠난 후에는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곤 했다. 그가 손을 댔던 냉장고 손잡이를, 그가 신발을 벗어둔 현관을, 그가 앉았던 의자를. 마치 그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이. 때로는 그가 떠나고 나서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기도 했다. 혹시 다시 돌아올까 하는 바람으로.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허무한 기대를 하면서 바보 같았다. 그냥 배달 끝나고 간 건데 뭘 돌아와? 하지만 그런 바람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게 신기했다.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하면서 그가 사용한 찻잔을 바로 씻지 않고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완전히 달라진 나를 발견했다. 수요일 하루 때문에 일주일이 의미가 생겼다. 기다림이 있는 일주일, 설렘이 있는 일주일.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그가 평소와 다르게 더 오래 머무르게 된 날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느끼는 작은 설렘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가 단순히 고기를 배달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그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사랑일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 어딘가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다는 거였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수요일은 그렇게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단순히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날로. 그리고 곧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그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 그날은 유독 더웠던 날이었다. 8월 초였는데 폭염주의보까지 내렸던 그런 날이었다. 선풍기를 틀어놔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마당의 코스모스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을 정도였다. 나도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선풍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땀이 계속 났다. 이런 날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다.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유니폼도 등 부분이 완전히 젖어 있었다. 숨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정말 걱정이 됐다. 얼굴이 너무 빨갛게 달아올라 있어서 혹시 열사병에라도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더우시다며 물이라도 한 잔 드시라고 내가 먼저 권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가 사양했지만 나는 이미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고 있었다. 얼음도 몇 개 넣어서 정말 차가운 물로. 이런 날씨에는 꼭 드셔야 한다고. 쓰러지시면 어떡하냐고 했다. 내가 물컵을 내밀자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손이 뜨거웠다. 정말 열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목젖이 꿀꺽꿀꺽 움직이는 게 왜 그렇게 섹시하게 보였을까? 그리고 안쓰러웠다.
이렇게 더운 날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컵을 다 마시고도 목이 마른 듯 했다. 한 잔 더 드시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더 드시라고 해서 내가 다시 물을 따라드렸다.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마시더라. 시원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살 것 같다고. 그가 빈 컵을 건네면서 말했을 때 우리의 손이 또 한 번 스쳤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그리고 뭔가 의도적인 것 같기도 했다. 고기를 냉장고에 정리해놓고 나서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 혹시 고기 구우실 거냐고, 저녁에 구울 것 같다고 했더니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이 괜찮으시면 자신이 직접 살펴서 손질한 거라서 직접 구워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실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다. 내가 남자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집에서 고기 한 점 같이 먹자는 건데.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게 시작인 걸까?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그런 감정이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잠깐이면 괜찮다고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마치 긴장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기쁨도 있었다. 정말이냐고, 그럼 자신이 구워드리겠다고, 정말 맛있게 구워드리겠다고. 그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올 때 뭔가 달랐다. 이번에는 배달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로 내게 음식을 해주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움직임도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요리 좀 한다고,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주방으로 들어온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꺼내서 팬에 올렸다. 정말 요리에 익숙한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어디에 가스레인지가 있는지, 기름은 어디 있는지, 올리브 오일을 써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도 그의 손놀림은 정말 능숙했다.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의 손놀림이었다. 고기에 올리브 오일이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조심스럽게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안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허기가 깨어났다. 그건 배고픔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감정에 대한 허기, 온기에 대한 허기, 그리고 인간적인 교감에 대한 허기였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을까?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소금이 있는지 물어보더니 간을 살짝만 해야 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난다고 하면서 내가 소금을 건네주자 그가 손가락으로 조금만 집어서 고기 위에 뿌렸다. 정말 요리사처럼 능숙했다. 접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접시를 꺼내주자 그가 고마워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마치 오래된 연인 사이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고기가 익는 것을 지켜봤다. 가끔 그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을 때마다 나는 그의 손놀림을 유심히 봤다. 섬세하면서도 확실한 그런 손놀림이었다. 그리고 그의 팔이 내 팔에 살짝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 정도면 잘 구워졌을 거라고 하면서 그가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고기 한 점을 집어서 내 앞접시에 올려놨다. 그 손끝, 그 동작,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나는 그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드셔보시라고 그가 말했을 때 나는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정말 맛있었다.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고 하지만 그 맛보다도 누군가와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너무 따뜻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누군가가 내게 음식을 해주는 게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했더니 맛있다며 이 고기는 자신이 특별히 고른 거라고. 나에게 가져다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좋은 부위로 골랐다고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를 위해서 특별히 고른 거라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하다가 목이 메였다. 이런 마음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그가 나란히 앉아서 또 한 점 고기를 구워줬다. 나는 접시에 담긴 고기를 보는 것보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의 손등을, 그가 반쯤 걷어붙인 소매 아래 드러난 팔뚝을, 그의 팔이 내 팔에 살짝 스치는 그 촉감을 더 오래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래 여기 사시는 거냐고 물어보더니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뵀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고. 도시적인 세련됨 같은 게 있고 뭔가 고상한 느낌도 있고 품위가 있다고. 그 말에 나는 살짝 얼굴이 빨개졌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으니까. 남편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봐준 적이 없었는데. 민수 씨는 여기가 고향이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태어나서 쭉 살았다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다 안다고. 나같이 서울에서 내려온 분은 정말 드물다고. 특히 이렇게 매력적인 분은 더더욱 그렇다고. 또 칭찬을. 얼굴이 더 뜨거워졌다. 시골이 좋다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가 있다고 했더니 외롭지는 않으시냐고 그가 물었다. 그런 질문을 누가 해본 게 언제였을까? 가끔은 그렇다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해가 지고 나면 정말 조용해진다고 했더니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정말 조용하다고, TV를 켜놔도 뭔가 허전하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하는 방식은 진실했다. 허세나 가식 같은 게 전혀 없었다. 이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결혼은 오래 했냐고 물어보더니 25년 정도라고. 그런데 마지막 몇 년은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다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다. 힘드셨겠다고 그가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동정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따뜻함이었다. 민수 씨는 결혼 안 하셨냐고 물었더니 했었는데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아이는 없었다고, 서로 맞지 않았다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고. 그럼 정말 혼자 지내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일이 좋다고. 특히 나 같은 분을 만나면 하다가 그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숨어 있는지.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더 멋있어 보였다. 이렇게 함께 앉아서 식사하니까 좋다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정말 좋다고, 혼자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앞으로 가끔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내 마음이 쿵 하고 뛰었다. 좋다고. 정말 좋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젓가락이 아닌 손으로 마지막 고기 한 점을 내 입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입을 벌렸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는 끝났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손가락 끝이 내 입술을 살짝 스쳤고 전기 같은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너무 놀라 명치가 아플 정도였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목소리에는 확실히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내가 한 명의 여자로서 원하는 무언가가 생긴 거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눈앞에서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이 마침내 찾아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꽃피려 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입술을 살짝 스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눈이 내 눈을 바라보고 나도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 황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떨림이 있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고 절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나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 같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으니까. 대신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거칠고 살아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부드러웠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내 마음이 확실해졌다.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것을, 이 사람이 내게 주는 온기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을. 그가 한 손으로 내 턱을 살짝 감쌌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소중히 다루면서 나는 그 손에 얼굴을 맡긴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으니까. 고기 냄새보다, 숨소리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건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을 때 전해져온 온기였다. 그리고 그의 향기였다.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남자다운 그 향기가. 그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인지.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마치 처음 만지는 귀한 것을 다루듯 신중하고 섬세한. 나는 그 입술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거부감이나 어색함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키스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내 온몸이 깨어났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마치 겨울 내내 얼어있던 강물이 봄이 와서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이 얼어있던 뭔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입술에서 그의 온기가 느껴졌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그런 감촉이었다. 그리고 달콤했다. 정말로 달콤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설탕과자를 입에 넣었을 때처럼.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다. 마치 지금까지 흑백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컬러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은.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가 사과하려 했다. 갑자기 이런 짓을 해서 죄송하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사과하냐고. 나도 원했던 일인데.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했다. 사실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좋았다.
정말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내가 아직도 여자였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당황스러워하면서 말했다. 이런 거 처음이라고, 고객분께 이런 짓을. 나는 오히려 미소가 났다. 그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엽게 보였을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 나도 이런 거 오랜만이라고 했다. 정말 오랜만에 내일이, 그리고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밤이었다. 오랜만이라고.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이런 설렘을 느꼈던 게, 이런 두근거림을 느꼈던 게, 결혼 초기? 아니면 그보다도 더 전? 어쨌든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가 다시 확인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불쾌하지 않으시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용기를 내서 그의 손을 한 번 더 잡았다. 정말 괜찮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왜 고마우시냐고 그가 물어보니 나를 다시 여자처럼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일어섰다. 이만 가봐야겠다고. 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끝? 벌써?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가시냐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너무 성급했나 보다고, 시간도 늦었고. 창밖을 보니까 어느새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다.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하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정말 서두르는 것 같았다.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주에 또 뵙겠다고 그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을 때 그 또 뵈게라는 말에는 단순한 배달 약속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뭔가 약속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한 번 더 불렀을 때 그가 문턱에서 뒤돌아봤다.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고기 정말 맛있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했다. 그가 어떤 대답을 할까 기대했는데 그는 그냥 미소만 짓고 나갔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내 입술에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내 마음에는 새로운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가서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접시 2개가 아직 거기 있었고 고기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앉았던 의자에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와 함께 식사를 했고 정말로 키스를 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줄은 몰랐다.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뭔가 생기가 넘쳤다. 눈빛도 반짝반짝했고 입가에는 자꾸 미소가 떠올랐다. 이게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인가 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내 입술을 만져봤다. 정말로 키스를 한 게 맞나? 꿈은 아니었나? 하면서.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그 감촉이 분명했다. 그의 입술, 그의 손길, 그의 온기.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들기 전에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다. 그가 내 턱을 감쌌을 때의 느낌,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을 때의 떨림, 그리고 입술이 닿았을 때의 그 달콤함.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지연이 아니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한 새로운 지연이었다.
다음 수요일이 벌써 기다려졌다. 그가 정말 올까? 오늘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들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의 첫 페이지에는 그와의 첫 키스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다. 그 후 일주일은 정말 길고 달콤한 고문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했던 웃음소리, 그리고 그 키스. 입술에 손을 가져다 대고 그때의 감촉을 되새겨보곤 했다. 마치 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정말로 내게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순간이 너무 완벽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내가 꾸었던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내 모습이 보였다. 눈빛이 더 밝아진 것 같고 입가에는 자꾸 미소가 머물렀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고 해야 하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내 모습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만약 친구들이 보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복권이라도 당첨됐냐고 물을 정도로 나는 달라져 있었다. 정말로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싶었다.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도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언제 마지막으로 콧노래를 불렀었을까? 정말 오래되어서 기억도 안 날 정도였는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방을 청소하면서도 자꾸 흥얼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는 멜로디가 저절로 나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행복의 노래였던 것 같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집안이 늘 조용했었는데 이제야 다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마당에 피어난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도,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도, 심지어 평상시 같으면 귀찮게만 느꼈을 길고양이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마치 세상이 새로운 색깔로 물들어진 것 같았고, 모든 사물이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의 키스가 내 눈에 새로운 렌즈를 씌워준 것 같았으니까. 똑같은 풍경이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니.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함도 함께 찾아왔다. 낮에는 그 달콤한 기억에 취해서 행복했지만 밤이 되어 혼자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그에게는 그냥 충동적인 순간이었던 건 아닐까? 나만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떨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에 오면 어색해할까? 그냥 예전처럼 업무적으로만 대할까? 아니면 아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다.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면서도 동시에 그때의 달콤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내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했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더 조심스러워진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보내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평소 같으면 금세 지나갈 하루하루가 마치 일주일처럼 느껴졌다. 시계를 보면 겨우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루가 다 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거였구나 싶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기다림의 무게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빨리 그를 보고 싶었으니까. 화요일 저녁이 되자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다. 내일이면 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설렘과 혹시 어색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뒤섞여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뒤척이고 또 뒤척였다. 그가 어떤 표정으로 올까? 지난주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피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그냥 없던 일처럼 할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밤새 내 마음을 괴롭혔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그나마도 꿈속에서 계속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꿈에서도 그가 나를 피하고 있었다.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무리 쫓아가도 점점 멀어지고 그런 꿈을 꾸면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수요일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다. 5시 반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감으로 반짝이는 눈빛이 더 눈에 띄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감고 옷장 앞에 서서 오랫동안 고민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소박하면 실망할까봐. 결국 연한 보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선택했다. 은은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조합이었다. 그가 좋아할 것 같았으니까. 블라우스는 목선이 너무 파이지 않으면서도 우아해 보이는 것으로 치마는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단정한 길이로 골랐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돌아보면서 괜찮은지 확인했다. 뒤에서 본 모습도 옆에서 본 모습도 앉았을 때 치마가 어색하게 올라가지는 않는지도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다.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래도 좀 더 예뻐 보이게 파운데이션을 살짝 바르고 아이섀도는 연한 브라운 계열로 입술에는 자연스러운 핑크빛이 도는 립글로스를 혹시 그가 또 키스를 하게 될까 하는 은밀한 기대감도 있었으니까 집안 정리도 다시 한번 완벽하게 했다. 혹시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소파 쿠션을 다시 정리하고 화분을 더 예쁜 자리로 옮겨보고 탁자 위에 있던 잡지들도 가지런히 정리했다. 거실에 은은한 꽃향기가 나도록 디퓨저도 새 것으로 바꿨다. 혹시 차를 또 함께 마시게 될까봐 찻잔도 예쁜 것으로 준비해두었다. 오후 1시쯤부터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온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가 오지 않았다. 2시, 3시, 4시.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익숙한 트럭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하고 목을 길게 빼고 확인해봤지만 그의 파란 트럭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다른 배달이 먼저 있어서 늦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지난주 일 때문에 오기 싫어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점점 불안해졌다. 뜨개질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됐다. 몇 담 뜨다가도 자꾸 밖을 보게 되었으니까. 책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마음이 그에게 가 있었으니까. 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도 금세 거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확인하고 그런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다. 4시 반이 지나자 정말 초조해졌다. 혹시 정말 안 오는 건 아닐까? 지난주 일을 후회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먼저 키스에 응하고 차를 권하고 그런 내 모습이 부담스러웠을까? 나이든 여자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5시가 넘어서 나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안 오는구나 하면서 혹시 전화라도 왔나 싶어서 핸드폰도 몇 번이나 확인해봤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화면만 공허하게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배터리도 충분하고 전파도 잘 잡히는데 그냥 아무 소식이 없었다. 실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거울을 보니까 오늘 아침 그렇게 예쁘게 꾸몄던 내 모습이 무색해 보였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꾸몄던 건지 혼자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쉰이 넘은 여자가 이렇게 설레고 기대하고 정말 바보 같았다. 역시 나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네. 거실에 혼자 앉아서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쓸쓸하게 울렸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외로웠던 건지, 얼마나 간절했던 건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런데 6시쯤 되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문고멍으로 먼저 확인했다. 그런데 그였다. 정말로 그가 서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늘 입고 오던 배달 유니폼도 없고 손에 고기 봉지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냥 한 명의 남자로서의 모습이었다. 깔끔한 캐주얼 셔츠에 진청 바지, 머리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뭔가 데이트 나온 사람 같은 모습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였고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났다. 문을 열자 그가 약간 부끄러운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떻게 왔냐고 물었을 때 그는 조금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주문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 말,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보고 싶어서 왔다고? 정말로? 나를? 일주일 내내 내가 그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도 나를 그리워했다는 건가? 그냥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싶어서. 정말로 나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기쁨과 놀라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온종일 품었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행복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일주일의 기다림이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 나처럼 그도 이 만남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선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평소처럼 내 거실을 둘러보며 인사를 건네는 대신 그는 오직 나만 바라봤다. 한 명의 여자로서의 나를. 그 눈빛에는 진지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다른 일이 있어서 늦었다고 그가 말했다. 괜찮다고, 와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 진지한 시선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이런 떨림이 이 나이에도 가능한 거였구나 싶었다. 차라도 드시겠냐고 물었더니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지금은. 하면서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했을 때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우리. 그 순간이 참 소중하고 떨렸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의 손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생각했다고, 정말로 매일매일 생각했다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다. 나도 그랬다고, 민수 씨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떠올렸었으니까. 그때 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안정되면서 동시에 더 뜨거워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라고 그가 말했다. 나를 좋아한다고, 정말로 좋아한다고. 그 고백에 내 마음이 꽃처럼 피어났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 나도 민수 씨를 좋아한다고, 아니, 사랑한다고 했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단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안아줬다. 포근하고 따뜻하게.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그 품에 안겨서 나는 완전히 녹아내렸다. 이런 평안함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혼자가 된 후로는 처음이었다. 지연 씨, 나와 함께 해주실래라고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로 함께하고 싶다고, 결혼까지는 성급하더라도 연인으로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매일 만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그런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과? 라고 했더니 나 같은 분이어야 한다고, 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내 마지막 불안도 사라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그가 고기를 구워주고 나는 밑반찬을 준비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함께 움직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다고 그가 말했을 때 나도 그렇다고, 혼자였을 때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했다.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라고 그가 물어보더니 바다가 보고 싶다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 주말에 같이 가자고, 동해바다로 가서 파도 소리 들으며 맛있는 것도 먹고 라고 제안했다. 정말인가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나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작은 계획들이 하나씩 생겨났다. 그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내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다. 코스모스가 저녁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노을이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행복하시냐고 그가 물어봤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행복이 내게 다시 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고, 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가 대답했다. 그가 내 어깨에 팔을 둘러주었다. 그 품에 안겨서 나는 정말 완전한 평안을 느꼈다. 고마우다고, 내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나야말로 고맙다고, 나 같은 소중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늘에 감사하다고 그가 속삭였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나를 만나러 왔다. 배달일을 마치고 나서 어떤 날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소를 지어주었다. 좋은 사람 만나셨다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당의 코스모스는 더욱 곱게 피어났고 대나무 숲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갔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계절과 함께 깊어지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나서 그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로 이사 와도 될까? 내 근처로 이사 오고 싶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서. 좋다고, 정말 좋다고 했다.
그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할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내 집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집을 얻었다. 걸어서 5분 거리였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일상을 함께하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저녁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주말에는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여름에는 바다로,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러 산으로. 함께 가는 곳마다 새로운 추억이 쌓였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다. 하얗게 눈 덮인 마당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거칠었지만 부드러웠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나야말로 고맙다고, 나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 몰랐다고 그가 대답했다. 봄이 다시 왔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다시 싹을 들쑤고 대나무 숲이 파릇파릇해졌다.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우리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면서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나와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 주실래라고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좋다고, 정말 좋다고, 나야말로 고맙다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였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를 꼭 안아주었다.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들과 동네 분들만 모셔서 마을회관에서 간단하게 했다. 내 아이들도 왔다. 딸은 부산에서,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축복해 주었다.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며 딸이 눈물을 흘렸다. 민수 씨의 형님도 오셨다. 동생이 좋은 분을 만났다며 정말 기뻐하셨다. 동네 어르신들도 모두 와주셨다.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을 본 적이 없다며 축복해 주셨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다. 내가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을 때 민수 씨가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아름답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 내 작은 집에서. 그가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들을 기르고 나는 그 신선한 채소들로 매일 맛있는 반찬을 만든다. 저녁에는 마당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별을 본다.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완전해 보인다. 여보.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행복하다고, 정말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라고 했더니 당연하다고, 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가 말해주었다. 50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누가 늦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다. 민수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내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다. 고기 배달을 통해 시작된 우리 사랑.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사랑이 되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내가 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내게도 다시 올 수 있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 첫 번째 수요일이 아니었다면, 그가 고기를 배달하러 오지 않았다면, 내가 용기를 내어 차 한 잔을 권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복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때로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시기에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도 그가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채소들로 나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다.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지금의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내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내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며 이런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을 계속 나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사연은 지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